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국내 정치와 국회는 2인자라 불리는 이기붕, 군감시와 관리는 김창룡이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중 김창룡을 잃게 되었으니 이승만 대통령은 군에 대한 정보와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범인을 빨리 잡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1956년 2월 23일 특무대는 허태영과 부하들을 체포한다. 허태영은 김창룡이 그동안 사건 조작으로 실적을 올리고 협박, 밀수 등으로 물건을 챙겨 20억 원 이상을 모았다는 증언을 한다. 또한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군 장교들을 서로 이간질시켜 군 갈등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암살을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원면 사건 당시 원면 수입 서류가 나온 이군 사령부 사령관 강문봉을 암살 사건의 책임자라고 증언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범인을 잡으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암살을 지시한 책임자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서 밝혀진 이군 사령부 사령관 강문봉 장군에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특무대가 조사하던 국방부 원면 사건도 이기붕의 압력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다. 김창룡 암살 재판 결과 허태영 포함 가담자 4명은 사형, 암살 사건을 지시한 이군 사령관은 무기징역으로 결론낸다. 원면 부정 사건으로 인해 미국 원조 담당 기관은 정부에 대해 원면을 부정 처분한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 원조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다. 원면 부정 사건을 막은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 다음 가는 2인자로 당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기붕은 충청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이때 미국에서 이승만을 만나 이승만의 동지회에 가입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이승만의 측근이 된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였지만 사업에 실패한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이승만이 귀국을 하고 친분이 있던 이기붕은 이승만의 비서로 활동한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기붕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고 1949년에는 서울시 시장까지 되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을 때도 국방부 장관을 이기붕으로 교체하면서 상황을 수습한다.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의 창당 지시로 자유당에 참여하였고 창당 이후 자유당 내의 경쟁 관계였던 이범석을 누르고 자유당의 2인자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외교는 잘 하고 있었지만 원조 없이는 식량과 경제 상황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내 정치에 무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이기붕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권력의 2인자로 자리 잡은 이기붕은 80세에 가까운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부 인사나 지방의 도지사, 경찰서장 정도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대통령 주변에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보이지 않는 인간 장막을 만들어 그들만이 대통령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나 경호실장도 웬만한 정치인보다 힘이 강했다. 대통령과 같은 힘을 가진 이기붕은 정치권 밖에서도 건달과 깡패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일본이 떠나면서 법과 질서는 약해졌고 주먹과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김일성, 남쪽은 미군정이 자리 잡게 된다. 북쪽은 김일성이 장악하면서 질서가 잡혀갔지만 남쪽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많은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남한은 친일 세력 제거와 공산 세력 제거를 놓고 이념에 따라 주먹을 휘두르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시기였고 아직 법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경찰력마저 약한 이런 환경에서 깡패나 건달들의 도움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건달들과 손을 잡았고 정치적 이념과 지시에 따라 폭력과 테러가 발생하면서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암살을 당한다. 그렇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사라졌고 라이벌들이 없어진 이승만은 어렵지 않게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잡게 되자 그를 따랐던 깡패와 건달들은 청년단체를 만들어 힘을 행사한다. 이들은 1951년 자유당이 창당될 때 많은 인물들이 자유당 당원이 되었고 청년단체 간부들은 국회에 진출까지 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김두한과 그를 따르던 청년들은 2차 대전 전쟁터로 끌려갈 징집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학력도 좋지 않고 주먹만 휘두르고 다니던 그들을 교육시켜 전쟁터로 보내기에는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김두한은 조선 총독부와 협상을 한다. 김두한과 1만 명의 청년들은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반도위용정신대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한다. 조선 총독부는 징집에 문제가 되는 폭력배들을 반도위용정신대로 모이게 하였고 이때 경기도 이천에서 이정재라는 인물도 들어오게 된다. 이정재는 부잣집 아들의 당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엘리트였고 씨름의 소질이 있어 여러 번 우승한 경력도 있었다. 이정재는 반도위용정신대에서 고학력자로 서기 역할을 하였다. 김두한은 고학력자인 이정재를 조선 총독부의 경찰로 추천하여 이정재는 일제강점기 경찰이 된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은 경찰력이 부족하였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들을 그대로 경찰로 고용하면서 이정재도 해방 이후에도 경찰이 되었다. 이때 고향 후배였던 곽영주가 경찰이 되기를 원했고 이정재는 경찰에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이후 이정재는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합류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산되었고 오히려 과거의 친일 경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경찰을 그만둔다. 경찰을 그만둔 이정재는 옷감을 파는 포목점을 운영하였고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가게의 물건을 지킨다고 피난을 가지 않고 남는다. 하지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붙잡히게 된다. 과거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친분이 있던 김기용이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해 부산으로 도망간다. 부산으로 도망친 이정재는 군수품을 팔아 돈을 모았고 탈출에 도움을 주었던 김기용과 고향 지역 출신 이마수의 설득에 함께 조직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정재의 도움으로 경찰이 된 곽영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 띄어 대통령 경호를 하는 경무대에 근무하게 된다. 고향 후배의 뒷배경과 이정재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의 건달들까지 모여 조직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세력과 돈까지 가진 이정재는 옛날 가게가 있던 동대문으로 돌아간다.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곽영준은 권력 2인자였던 이기붕에게 이정재를 소개시켜줬고 이정재는 권력의 힘까지 가지게 된다. 서울을 되찾은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의 3개 지역의 국제 규모의 시장 건설을 지시하였고 그중 한 지역이 동대문 시장이었다. 동대문에서 가게를 했던 이정재는 1953년 8월 동대문 재건위원회 회장이 되었고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을 협박해 상인연합회 회장까지 한다. 그리고 종로를 장악했던 김두한도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가면서 이정재는 주인이 없어진 종로까지 영역을 넓혀간다. 수천 명의 조직원, 수만 명의 지역상인, 권력에까지 선이 닿은 이정재는 정치인까지 욕심을 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대통령을 위에 두고 권력의 중심이 된 이기붕은 수천 명의 조직원을 가진 이정재를 이용해 각종 정치 행사에 동원하였다. 그중 1954년 4.4.5 입개헌 당시 국회의 깡패들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협박한 것도 이기붕의 작업이었다. 이정재는 야당의 각종 정치 행사들도 방해하면서 이기붕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정치 깡패로 활동하게 된다. 1956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을 잃었으나 아직 이기붕과 그를 따르는 많은 조직들이 남아 있었고 1956년 5월 15일 세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었다.